네, 오늘은 운을 극복하는 주식 공부의 저자이신 여신욱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좀 주식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주로 국내 주식 위주로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2014년부터 투자를 했는데 매해마다 그런 힘든 순간이 왔었어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강세장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제 약간 이런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위기의 순간이 이제 요즘도 그런 위기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위기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체감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뛰어들어서 기분이 좋은 구간과 기분이 나쁜 구간이 있다고 할 때, 그 기분이 나쁜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면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훨씬 더 양호한 편이지만, 지금 사람들이 약간 코로나 때만큼의 그런 공포나 그다음에 어떤 기분 나쁨, 그런 감정들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고 2018년, 19년에 우리나라 증시가 꽤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의 거의 마무리 구간, 그때와 비슷한 어떤 감정적인 정도? 이 정도는 겁이 난다. 약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오히려 좀 급하게 빠지고 급하게 네. 올라서 네. 고통스러운 것도 잘 모르고 좋은 순간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네. 막 이렇게 6개월에 걸쳐서 네. 조금 최근에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6개월 정도 이렇게 걸쳐서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네. 근데 막상 힘들어서 지수를 딱 봤더니 그렇게 생각보다 또 옛날만큼 막 많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기 또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쵸. 예. 실제로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제가 제일 마지막 케이스를 안 봤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PBR이 1은 깨고 내려갔고 0.95라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때 제일 많이 빠졌다가 0.68까지 빠졌다고 들었었어요. 근데 그 음, 부분은 급격하게 빠졌다가 급격하게 회복하는 구간인 거고, 뭐 지금 리서치 센터장 이런 분들은 이제 0.8대까지는 바라보고 약간 그런 음, 식으로 보수적으로 뷰가 바뀌셨는데, 네. 이래나 저래나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음, 2021년 5월이 사기가 좋았던 시기인지, 지금 이 순간이 주식을 사기 좋은 시기인지, 그냥 그렇게 비교하면은 사실 크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밸류로 보면은 막 진짜 이게 뭐 인생을 바칠 기회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사지 않아야 할 시기인가? 그럼 그건 또 절대 아니거든요.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다들 이제 살 돈이 없는 거죠. 아, 이미 다 사서. 네. 또는 뭐 레버리지의 압박을 받아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2020년 5월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2021년 5월이죠. 2021년 5월에 5월이었나요? 그때가 그 코스피 기준으로 고점을 찍었었잖아요. 음, 그때 주식 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아, 예. 우리나라 증시가 앞으로 3천 간다, 5천 간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때도 그렇게 용기 있게 뛰어드셨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싸니까 지금 더 용기를 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수치상이나 뭔가 이렇게 봤을 때는 싼 구간은 맞는 것 같지만, 현재 네, 좀 분위기상,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현금의 그런 상황상 사기가 어려울 뿐이지 우선 싼 거는 맞는 것 같다. 네, 예, 사는 시기도 맞는 것 같고. 네, 네, 저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는군요. 그러면은요, 저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식을 사고 싶어도 현금이 좀 없어서 오히려 못 사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혹시 저자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6개월 정도 이렇게 큰 하락을 맞이하면서 혹시 좀 네. 대처하셨던 방법이 있으셨을까요? 전 가만히 있었어요. 거의 5월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딱 한 번 매매한 날이 1월 27일인가 28일, 그때 빼고는 매매 자체를 안 했었어요. 어, 그리고 뭐 팔지도 않고 그때 산 이후로는 더 추가 매수도 거의 안 했는데, 5월 말쯤이었나? 6월 초였나? 그때부터 삼성전자 사기 음, 시작했고, 그리고 제일 최근에는 농심을 샀습니다.
근데 그게 뭐 엄청 어렵고 정교한 투자 아이디어가 아니고 싸서 샀죠. 예. 그리고 저는 약간 운도 좋았던 게 그 제 주력 종목이 현대미포조선인데 2020년 이후로 거의 판 적이 없거든요. 2021년에 좀 급등했을 때는 약간 팔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남은 액수는 거의 그대로 뒀고 그게 이제 요번 하락장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운 좋게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단순히 운이 좋아서 넘어갔냐라고 하면 또 그런 건 아닌 게 제가 산 평단가는 2020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웬만큼 빠져도 그게 빠진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제 성향이 보통 이제 좀 괜찮은 종목이다 그러면은 3년, 4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남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때 막 그렇게 못 따라가더라도 이렇게 막 다 같이 급락할 때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 실패한 투자도 있었어요. 실패한 투자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웅달 책방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H넘 인베스트는 음. 좀 손실이 커졌습니다. 아. 그래서 일부는 손절을 하고 이제 리밸런싱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삼성전자랑 농심을 좀 샀는데 그거는 제가 돌이켜 봤을 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그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업사이드를 굉장히 크게 보고 샀는데 결국에는 다운사이드가 저를 몰매겼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항상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다운사이드가 막혀 있으면 거기에다가 집중 투자를 해서 고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업사이드에 현혹돼서 다운사이드를 안 보고 투자를 하면은 항상 아. 이렇게 결과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걸 이번에도 다시 한번 깨달았죠. 네. 이게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그때 약간 그 암호화폐 관련 네. 예, 그 1위 암호화폐 거래소 두나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예.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음. 에이티넘이 그 지분 가치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밸류에이션을 한 거죠. 예. 근데 루나 사태 이후로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정말 싼 구간에 오긴 했는데 문제는 두나무의 지분 가치를 예전이랑 똑같이 주기도 약간 애매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빠지는 과정에서 반대 매매를 되게 많이 당했나 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인제 그 낙폭이 되게 컸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만 해도 그 암호화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요. 네. 네. 그게 참 이 여러 가지 사태와 그런 악재들이 더하면서 변동성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때 제가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왜 암호화폐 자체에는 투자하지 않느냐."고. 네. 근데 그때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던 게 암호화폐의 어떤 기술적인 가치나 이런 거를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의 심리를 못 믿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가 이번에도 여지없이 발목을 잡은 것 같아요. 음. 뭐 이러다가 또 나중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이번 계기를 토대로 확실히 잘 모르는 쪽은 일단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를 또 음. 깨달았어요. 그 다운사이드를 확인하고 들어간 게 네. 현대미포조선이었고 네. 지금과 같은 하락기에도 그 상당히 그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갖게 해주는 그런 거네요. 싸게 네. 산 게. 네. 그리고 음. 뒤늦게 확인을 했던 게 주로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신용 비율이 좀 높거든요. 네. 신용 비율을 제가 체크를 안 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확인해 보니까 에이티넘도 4%가 훨씬 넘어가더라고요. 음. 보통 신용 비율이 그런 좀 우량하거나 보수적인 종목들은 1%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어. 4% 이상이니까 신용을 쓴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그 회사에 투자를 한 투자자 중에서 신용을 쓴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하락장에 반대 매매의 체인 리액션이 생기면서 더 그 낙폭 자체가 커졌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현대미포조선이 싸다고 생각하셔서 그때 매수한 것처럼 삼성전자와 농심도 지금 보실 때 좀 저렴하다고 다운사이드가 막혀 있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 일단 삼성전자부터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의 투자 아이디어를 어떤 공부를 한 리서치를 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반도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반도체라는 뷰와 그냥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다.'라는 뷰를 섞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사실은 순수하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역발상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SK 하이닉스가 사실은 더 좋은 대안인데 저는 인제 삼성전자를 산 거죠.
아, 실제로 그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덜 조정받았어요. 근데 그 말은 업사이드 자체도 SK 하이닉스가 나중에 좀 더 큰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 건데, 저는 이제 일단은 삼성전자를 선택을 했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말씀드리기를, 만약에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파는 게 주식이라고 했을 때, 그때 무렵에 삼성전자는 저는 무릎보다 조금 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게. 예. 예, 무릎과 허벅지 사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무릎 아래까지는 내려온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면 농심은 어떤 이유로 사신 거예요? 농심도 그냥 되게 쉽게 샀어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라면 쪽이 지금 다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소맥이랑 팜유 그 원자재 가격 때문인데, 농심의 역사적인 주가 흐름과 그 밀가루의 원자재 가격의 역사적인 흐름을 차트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봤었어요. 근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소매 가격이 약간 스파이크를 만드는, 좀 크게 치솟아 오르면은 그게 뭐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급격하게 올라갔던 거는 급격하게 다시 조정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정받는 구간의 길이에 따라서 농심의 업사이드가 열리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음식료 회사들은 판가를 올리고, 올라간 판가를 다시 낮추지는 않으니까, 근데 대신에 원자재 가격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그 특정 음식료 섹터의 기업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긴 상승을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확인을 했고, 그렇게 봤을 때 농심이나 뭐 다른 뭐 삼양식품 같은 라면 회사라고 하면은 어쨌든 소맥이랑 팜유 가격이 내려와야 주가가 오를 거라는 거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럼 언제 내려올지는 모르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지금 이 순간의 밸류에이션을 보는 거죠. 농심 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도 PBR이 0.68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내려갔었어요. 근데 지금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2분기 실적을 되게 안 좋게 봐가지고 보수적인 리포트를 발행을 하셨고, 그래서 한 5월 17일쯤에 농심이 주가가 폭락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PBR 0.7을 깨고 내려갔었어요. 0.7 깼을 때 저는 좀 샀죠. 많이는 못 샀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이 정도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사도 된다 그냥 생각하고 샀습니다. 네. 혹시 그 식료품주 관련해서 CJ제일제당하고도 혹시 비교를 해보셨나요? 안 해봤어요. 그 이유는 사실 CJ제일제당이 음식료 쪽에서는 대표 주자고 우리나라에선 제일 큰 음식료 기업이고, 그래서 많이들 보시는데 저는 이제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CJ제일제당은 사업 모델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다루고 있는 메뉴들도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단순 소매 판매뿐만 아니라 원재료와 좀 연동이 큰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석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J제일제당은 아예 손을 못 댔고요. 근데 아마 전반적인 음식료가 비슷한 센티멘트라서 뭐 그렇게 비쌀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예. 이제 농심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일단은 라면 섹터 자체가 너무 분석하기 쉽거든요. 어, 주요 원재료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밀가루랑 기름. 그래서 라면 쪽을 원래 좀 그 선호하는 섹터였고, 사실 지금 기업 베이스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농심보다는 삼양식품을 훨씬 좋게 보세요. 아무래도 수출 비중도 꽤 크고, 삼양식품의 ROE도 굉장히 높고, 말하자면 라면 팔아서 버는 그 수익의 질이 되게 높아요, 삼양식품이. 근데 제가 농심을 선택한 이유는 원래 좀 대형주를 선호하기도 하고, 농심의 PBR 히스토리아 이런 것들은 제가 기존에 공부를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더 익숙하게 이제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역발상이에요. 너무 삼양식품 쪽에 아, 실력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농심은 사람들이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약간 이제 더 그쪽으로 약간은 역발상으로 들어간 거죠. 왜냐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꽤 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수익성이 다른 라면 회사들에 비해서 좋은 편이고, 근데 농심은 이제 해외의 어떤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실적을 보면은 국내가 해외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해외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게 성장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점점 더 붙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더 이제 길게 보고 삼양식품보다 농심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냥 단순한 주가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소맥이랑 팜유 지표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라면 회사들은 지금 잘 견디면 내년쯤에는 꽤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를 하실 때 그 지표로 언급하실 때 PBR을 좀 언급하셨는데 네. PBR을 좀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쉬워서
이거 쉽다는 게 영업이익은 우리나라에 이제 영업이익을 세밀하게 추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전히 기업을 공부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소수라고는 하지만 그런 소수의 실력자들이 모여 있는 판에서는 그런 실적을 분기 단위로 특히 이제 그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정밀하게 이제 예측하려고 하는 그런 선수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거를 제가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반면에 PBR 같은 경우에 좀 구산업이나 사람들이 약간 고리타분해하는 업종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PBR이 잘 맞는 주식들은.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이 상대적으로 덜 선호되는 섹터이기도 하고 대신에 이제 이쪽에서는 사실 PBR은 밴드만 보고 투자해도 거의 돈을 안 잃거든요. 업사이드의 크기 차이는 있겠지만 PBR 밴드상으로 봤을 때 저점이다. 그랬을 때 들어가면 어지간해서는 실패하지 않는 그런 기업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을 좀 선호를 해요. 그러시면은 이번에 그 삼성전자랑 농심이랑 좀 네. 매수를 할 때 삼성전자도 PBR을 좀 보신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하고 농심도 한 3년 보고 투자를 하신 건가요? 네, 뭐 일단 그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기다릴 의향이 있고요. 근데 이제 턴어라운드가 언제 되느냐의 시점을 보면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더 빨리 턴어라운드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1년 반 안에는 무조건 턴어라운드가 온다고 보고요. 근데 그 사이에 먼저 더 뭔가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좀 더 기쁜 마음으로 빨리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저자님께서는 이번에 이렇게 좀 큰 하락이 있었는데 좀 멘탈적으로 흔들리시거나 힘드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전혀 안 힘들었어요. 진짜요? 기분은 나쁘죠. 기분은 나쁜데 힘들진 않았어요. 그건 코로나를 겪고 나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투자 경력이 쌓이신 분들,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이랑 그 코로나랑 이거를 둘 다 겪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그렇게 막 힘든 분들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예전의 하락장을 다 경험했는데도 지금 힘들었다면은 잘못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틀렸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비중이 높아서 불안한 분들도 있었을 거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운사이드를 충분히 고려 안 하고 약간 성급하게 투자한 투자건이 있었을 거고 그런 경우에 하락폭이 컸으니까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은 예전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번이 그렇게 크게 힘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 만약에 괜찮은 주식을 샀는데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같은 거를 샀다고 했을 때 이게 딱 봤을 때 처음에 계좌에 뭐 마이너스 5%가 들어왔는데 조금 지나니까 10%가 들어왔어. 그 다음에 네. 15%가 들어왔어. 20%가 들어왔어. 막 이렇게 계속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는 사실 이때도 그냥 계속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음. 물타기를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네, 부분이 물타기도 그렇고, 이거를 지금 뭐 손절해야 되나?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예측을 해봤자 그게 또 맞질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뭐 그런 걸 이렇게 요령 같은 게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정답 같은 걸까요? 근데 뭐 저는 가만히 있는 걸 선호하지만 그거는 저한테 맞는 투자 방법이고 결국에는 자기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갈리게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최근에 투자하기 시작한 분들은 거의 똑같은 스탠스일 거예요. 여기서 10%에서 15% 평가손이 나는 거는 기꺼이 견딜 생각을 하고 들어가실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뭐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예요. 그냥 어, 어쨌든 이게 나중에 메모리 업황이 돌아가고 나면은 꽤 큰 수익이 날 거란 거를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물타기 여력이 되면 물타기를 할 거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단타로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다. 그럼 그런 분들은 5% 손실이 났다고 하면은 혹은 10% 손실이 났다고 하면 본인의 손절가가 왔다고 하면 당연히 팔아야겠죠. 근데 예. 이제 문제는 그거죠.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손절을 칼같이 지킨다고 해가지고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건 거죠. 음, 왜냐하면 손절을 했다는 거는 뭔가로 교체 매매를 하겠다는 건데 교체 매매로 하지 못했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전체 지수가 빠지는 걸 보고 언제 들어갈지를 망설였었을 거고 또는 그 교체 매매를 못했다. 그냥 물려 있었다. 그러면은 손절가를 내가 스스로 세운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하락폭이 커지는 거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음,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트레이더다 그러면은 뭐 5%든 10%든 손실이 난 거에 대해서 진짜 칼같이 냉정하게 결단을 내려야 될 텐데 결단을 못 내려놓고는 뒤늦게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장기 투자하겠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음. 그런 경우는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 기업을 뭐 마이너스 15, 20%까지도 기꺼이 견디면서 나중에 80%, 100% 수익을 내겠다. 음.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빠지는 거 가지고 뭐 기분이 당장의 기분 나쁠지언정 그걸로 뭐 심적인 고통을 느낀다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뭐 뇌정지가 온다든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만약에 계좌에서 마이너스 10%가 딱 떴어요. 그러면은 이때 그 다음날 뭐 다시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그거는 정말 동전 던지기와 같은 걸까요? 거기에 어떤 그런 거는 알 수가 없는 걸까요?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확률적으로 올만큼 왔다라고 하는 그런 날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면은 이 정도면 빠질 만큼 빠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저점에 보면은 코스닥이 4% 빠지고 다음날 시초가에 10%가 더 빠졌어요. 지수가 10%가 빠진다는 건 사실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코로나 때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그 코로나 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는 거의 201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그 전이라고 하면 2008년에 있었던 일이고 아주 예외적인 큰 폭락이 오는 날을 제외하면은 그런 날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수가 폭락하는 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피가 뭐 3% 이상 폭락하는 날 그런 날들을 위주로 지켜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크게 지수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날이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 음.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가 3% 넘게 떨어졌어. 그렇다고 해서 가용 현금을 다 넣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뭐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그런 식으로 지수가 크게 떨어진 날은 그 이후의 방향성이 딱 두 개거든요. 바닥 찍고 급격하게 반등을 하든지 아니면 더 급격한 하락에 신호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둘 중에 뭔지는 모르죠. 근데 만약에 이거는 이제 의사결정의 문제인데 제가 돈이 있어요. 돈이 100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런 지수가 폭락하는 날을 만났다. 그랬을 때 방향은 급반등을 하거나 아니면은 더 큰 하락이 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돈을 얼마나 쓸 것이냐는 개인의 의사결정이 달려있는 거죠. 음. 절대로 다 쓰면 안 되겠죠. 다 썼다가 만약에 후자다.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후회를 할 테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럼 그 100이란 돈을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런 지수가 급락하는 날을 그 단위를 정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지수가 3% 이상 폭락하는 날만 매수를 하겠어. 근데 그게 1년에 얼마나 올지는 모르니까 한 4등분 정도 하고 그래서 25%씩 그런 지수가 몇 퍼센트 이상 폭락할 때마다 사서 모으겠어.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좀 합리적인 음. 의사결정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네. 만약에 그랬는데 그게 진짜 저점이었고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은 뭐 25%밖에 집행을 못했지만 어쨌든 돈을 썼으니까 음. 남은 돈은 어찌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거고 그럼 또 이제 기분 좋게 다시 상승을 즐기면 되고 만약에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때보다 차곡차곡 나눠서 더 매수를 하면서 나의 평단가를 낮출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그래서 딱 4번까지는 현금을 쓰려고 갖고 있었어. 25, 25, 25로 이제 나눴는데 5번째 하락이 또 와요. 음. 그럼 이제 기다린 거죠. 아무것도 안 버티는 거지. 하고 책 보고 음. 미드 보고 그러면서 어. 기다린 거예요. 말로 어. 할 게 없어요. 근데 어. 그렇게만 하더라도 나중엔 돈을 벌거든요. 뭐 저는 약간 제가 스스로도 게으른 투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게으름을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강점이라고 하면은 기다려야 할 때 큰 마음 걱정 안 하고 그냥 기다려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해가 되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초조해하지 않거든요. 근데 음. 그런 부분이 좀 특히 요즘 같은 하락장을 견디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별로 한 건 없거든요. 뭔가 행동한 건 없는데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분들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애초에 조금 주식을 싸게 좋은 주식을 사고 그 떨어질 때 계획을 세워서 분할 매수를 하되 네. 더 떨어지게 되면 현금을 다 쓰면 결국 버텨야 된다. 애초에 잘 샀으니까 그럼 더 떨어지면 그냥 노는 거예요. 노는 물론 거다. 이제 뭐 그냥 놀면 안 되고 뭐 기업 공부를 더 하고 더 반등이 잘 될 기업을 공부하고 그런 건 좋긴 한데 그 솔직히 손에 잡히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걸 지킬 수 있는 진짜 그 멘탈이 강한 투자자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럼 그냥 놀면 돼요. 놀아도 돼요. 돈 예. 쓰는 노는 것만 안 하면 돼요. 돈 안 써도 놀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어. 집에서 그냥 영화나 보면서 돈 책이나 읽으면서 그렇게 보내면 되죠.
어. 어디 공원 나가 가지고 이렇게 달리기 좀 하고. 사실은 그렇게 살면서도 경제 활동이 되기 때문에 투자라는 게 매력적인 경제 활동인 거거든요. 음. 그 투자의 본질을 사람들이 좀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